안녕하세요.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의 진행을 맡은 유인경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간의 기대 수명 증가와 노년층의 구성비 증가로 잘 먹고 잘 살자는 웰빙 문화보다 은퇴 후에 즐겁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삶을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래 서비스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과 취업, 또 믿을 수 있는 장래 문화 형성을 위해 업계에서 힘쓰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장래 서비스 업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장래 문화 형성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장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라이프 서비스의 성장을 주도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 10회를 장식할 게스트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직 고객 감동 하나를 목표로 두고 달려 최단 기간 상조업계 1위를 차지하고 상조 서비스를 비롯한 웨딩과 여행 등 다양한 라이프 서비스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활동까지 맡고 있는 혁신의 기업가 프리드라이프 회장 박헌준. 박헌준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 이상 어둡고 슬프기만 한 장래가 아닌 밝고 아름다운 장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상조업체 운영에 관한 강력한 제재와 수익보다 소비자를 위한 상품 설계, 교육을 통한 전문 장래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아름다운 장래 문화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가 박헌준이 전하는 라이프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를 들어보자.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 오늘 이 자리에는 프리드라이프의 박헌준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박헌준 회장님을 모시고요. 21세기에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이죠. 장래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고 또 새로운 그 라이프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좀 조목조목 짚어보면서 현 주소는 어떻고 또 미래 전망은 밝은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라이프 서비스 뭐 말은 쉽지만 대한민국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절실하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라이프 서비스는 말 그대로 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흔히 우리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뭐 백일잔치, 돌잔치,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입학, 그리고 결혼과 장래, 우리 네. 인생 전반이 그렇게 쭉 펼쳐져 나가는데 그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과 장래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죽음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가족들도 설마 우리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겠어? 뭐 이렇게 좀 멀리하는기 때문에 오히려 웰다잉, 죽음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걸 힘들어하고요. 그냥 웰다잉 그러면 안락사, 내가 뭐 주체적으로 죽음을 결정한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웰다잉, 뭐 아름다운 죽음, 뭐 마무리 이런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웰다잉, 어떻게 보면 좋은 죽음이라는 뜻인데요. 네. 그건 누구나가 우리 사람이면 누구나가 원하는 게 웰다잉이죠.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는 항상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이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각자가 우리 인간은 이렇게 태어났듯이 언젠가는 이 세상과 이별을 해야 된다. 즉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데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서로 어떻게 보면 겸손해지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분명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아울러 내가 이렇게 살다가 떠날 때는 웰다잉, 어떻게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요새 왜 이렇게 상조업계가 시끄럽습니까? 우리 상조업은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이 예. 관심을 갖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조차도 관심 밖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음 그리고 장례 문화는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버려져 왔고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뭐 3만 불 시대를 내다보면서도 장례 문화는 사실은 그 이하 어떻게 보면 만 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 그 국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마치 나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데서부터 출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관심 받기지 않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장례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뭐 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가 없었습니다. 순수한 민간인에 의해서 잘 돼 왔고 또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도 잘 돼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또 상조회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것도 법률을 만들어서 규제해야 되겠구나. 이래 해서 이제 2010년도에 선불식 할부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상조업계를 갑자기 법률을 만들어서 갑자기 뛰라고 하니까 좀 힘들어하죠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은 약간 정리정돈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시끄러운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금 네. 열심히 활발하게 지금 구조조정 중입니다. 지금 현재. 예. 정부에서도 이제 자꾸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선불식 할부법을 만든 거를 매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동안에 준비를 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했던 상조 회사들은 자꾸 문 닫는 업체들이 생기고 또 그러니까 그런 걸 강화시킨 거죠 매년. 1년 전에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 네. 그럼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2년 후까지는 네. 자본금도 3배로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도 상조회사는 다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어쨌든 부실 상조회사를 규제하고 소비자들을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상조회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화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좀 부실하더라도 좀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도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으니까 잘 지켜보고 인내심을 갖고 다만 안전한 상조회사를 잘 골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가입을 해야 질문 됩니다. 드리고 싶었어요. 네. 지혜롭고 현명하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은 상조에서 고르는 법. 소비자들이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네. 지금 얘기해서 우리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조회사는 무조건 다 공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재무 상태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안전한 상조회사를 고르는 거는 첫째는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잘 봐야 되고 그다음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즉 얘기해서 만약에 일시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했을 경우에 고객들한테 내줄 돈은 충분히 갖고 있는지 고객 환급금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네. 조금만 신경 쓰고 본다 그러면은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참 고객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또 장례 행사 경험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고객들은 바라는 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마지막 보낼 때 될 수 있으면은 정말 아주 이왕이면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의전 행사를 치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니까요. 네, 예. 최근 그 상조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일환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성으로 보여지는 게 결합 상품이거든요. 한 5군데 정도 그 결합 상품을 팔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우리 회사를 예로 든다면은 네. 우리 회사는 567만 원짜리 상품에 이 198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아무나 드리는 건 아닙니다. 567만 원 567만 원? 567만 원짜리 상품에 가입했을 때 네. 만기까지 가거나 또는 장례 행사를 치렀을 경우에 그 고객에 한해서만
이 안마의자를 드립니다. 198만 원의 안마의자 값 상당을 빼고 나머지 369만 원으로 장례행사를 틀어주면은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장례행사를 치를 때는 567만 원짜리 약속한 장례행사를 치러 드립니다. 그러면 뭐 남는 게 있으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안마의자를 드리고 하면 이익금은 줄어듭니다. 네, 예. 그러나 그러한 전략은 회원을 2배, 3배 끌어들일 수 있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년, 15년 뒤에 자기가 불입한 돈 567만 원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은 198만 원짜리 안마의자는 그대로 덤으로 떨어지잖아요. 아니 567만 원짜리 적금을 10년, 15년 붙는데 네. 198만 원까지 상당하는 그런 이자가 붙는 적금이 있습니까? 뭐 현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 뭐 괜찮은 어찌 보면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엄격히 따지면 적금보다 더 좋은 상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객들이 많이 열광을 하고 있고 이 결합 상품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567만 원 빼기 198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좀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567만 원대를 받아야 될 거 300만 원대의 서비스만 받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게 되지요.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염려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계약서에 명시가 분명히 돼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런데 뭐 몇몇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그러면 왜 상조회사에서 이렇게 안마의자를 주지? 그리고 이게 과연 공정거래일까? 금액이 막 10만 원짜리라 모르게 너무 크니까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결합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전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나 또는 아니면은 우리가 광고할 때 광고 심의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다 검토하고 예, 다 해서 우리 고객들한테 다가서기 때문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공정거래에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다 발표가 됐습니다. 불공정 거래가 아니란 예, 말씀이시죠? 불공정 거래가 아닙니다. 회장님이 상조회사를 처음 만든 게 2002년이에요. 횟수로는 뭐 15년 차 이렇게 돼가서 예. 학생으로 치면 이제 중학교 막 2학년 뭐 이 정도일 텐데, 근데 15년이라는 기간이 상조업계에서는 뭐 어마무시한 변화라고들 많이들 하세요. 어떠세요? 2002년 처음 시작하실 때랑 지금 또 가장 그 상조회사 가운데 뭐 대표회사를 이끄시는 회장님으로 볼 때는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 변화가요. 15년 전과 오늘의 장례 문화를 생각하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한민국 장례 문화가 15년 만에 천지개벽을 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뭐 장례를 치르면은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정말 뭐 어둡고 슬픈 문화 또는 뭐 행복 문화 또는 뭐 혐오 문화 이런 것들로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첫째 제가 목표로 둔 거는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에 노잣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없애봐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가혹할이 많지. 뭐 노잣돈을 받다가 적발이 되면은 형사 입건을 시킨다든지 일찍이 김영란법을 실천하고 계셨군요. 네. 징계를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엄두도 못 나게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받아온 사람들은 다시 부조함에 돈을 넣도록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현재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아마 장례행사를 치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요새는 노잣돈을 유도하거나 달라는 사람들은 아마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뭐 이 상조업에는 어떻게 또 뛰어들게 되셨는지 뭐 젊은 나이에 또 시작한 것도 아니시던데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50대 초반이면은 명퇴를 하거나 네. 또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는 뭐 인생 뭐 이제 정리한다고 하는 단계인데 저는 네. 그때 시작했으니까요. 50대 초반에. 예, 52살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 2001년도입니다. 네. 2001년도에 사실은 저는 뭐 경제적인 여건도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보다도 내 혼자 편히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생각을 갖고 캐나다로 이민 준비를 했었어요. 회장님만 잘 사시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 준비를 하고 한 달이면은 이제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떠나요. 네. 그런 단계인데 그때 갑자기 친구의 부고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장례를 치러주러 갔죠. 네. 가니까
지하에 자리 잡은 장례식장에 들어가니까 뭔가 모르는 쾌쾌한 냄새가 나고 한쪽에서는 뭐 찬송가 소리도 들리고 한쪽에서는 뭐 목탁 소리도 들리고 또 뭐 고수도판이 벌어져 가고 담배 연기는 자욱하고 꼭 싸우죠. 그리고 또 예, 그러다가 또 장례식장에서는. 다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틀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장례를 치러주면서 네. 대한민국의 우리의 현재 대한민국 장례 문화를 목도하게 된 거죠. 예, 예. 야,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이건 뭐 2만 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장례 문화는 5천 불 수준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끼면은. 그래서 야, 내 혼자 돈 좀 몇 푼 벌었다고 해서 캐나다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조국과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아 맞아. 이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하기 싫어하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에 뛰어들어서 마지막 내가 태어난 조국과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결심을 하고 여기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 상조업계에 명실상부한 1위가 되셨잖아요. 그게 전문가도 아니셨고 50대 넘어서 시작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1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뭘까요? 내가 그 목도한 장례 문화, 슬프고 칙칙하고 어두운 문화, 그리고 뭐 혐오 문화, 좀 뭐 이런 문화를 또 그 당시에 뭐 우리 국민들은 장례 문화하면 행포 문화 뭐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다 역사의 대안길로 하고 대안길로 보내고 좀 아름다운 이별을 문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우선 뭉친 게 첫째인 것 같고요. 예. 좀 더 현실적으로 고객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네. 오늘날 이 자리에 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점들이 고객의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 대한민국의 장례는 3일장입니다. 네. 3일을 치러주면서 그냥 병원 앞에서 일어나는 발인만 해주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첫째는 장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밤 1시든 2시든 언제든지 24시간 부르면 출동을 해서 처음부터 발인까지가 아니고 장지까지 화장장까지 가갖고 마지막 끝까지 보살펴주는 일을 차별화시킨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이 솔직히 얘기해서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닥쳐도 걱정 없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으로 다 해결하니까. 그러나 어려운 거는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서민이거나 중산층이잖아요. 그분들은 90%가 그렇죠. 네. 90% 맞습니다. 90% 서민들이에요. 네. 그 이분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분들 그때 보니까 상조회사들이 보통 월 불입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 그리고 그거를 불입 기간을 3년에서 5년 안쪽이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 어려울 때 그런 일을 보살펴 주려고 하면 서민들이 회원으로서 가입하게 그분들이 부담이 적어야 됐다는 생각에서 이거를 10년으로 늘렸어요. 그 10년으로 늘렸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3만 원 불입하던 걸 15,000원으로 낮췄고 5만 원 하던 걸 2만 5천원으로 낮췄고 반으로 부담을 줄여준 거죠. 예. 이런데 이거를 차별화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려면은 그네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여기에 몸담고 이 상조에서 몸담고 일하는 영화 가족들이 본인들이 일한 거에 대해서 회사가 주기로 한 수수료, 즉 얘기해서 수당은 끝까지 다 주자. 그네들이 중간에 그만두던 어떤 이유에서든 그만두던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네들의 수당을 끝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프리드라이프가 여기까지 발전해 오는데 근간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뭐 전직 기자이자 소비자로서 볼 때 이 상조 업계 때문에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장례 지도사라는 새로운 업종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전부터도 있었겠죠. 뭐 근데 이제 장례식장 가보면 아주 단정한 제복을 입고 아주 전문가다운 풍모를 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장례 지도사를 양성한 학과까지 생겼다고 하고 청춘 젊은 학생들도 앞으로 이거 할 거야라는 걸로 이제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뭐 이 상조업계의 지금 뭐 대부이신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뿌듯하기도 하실 것 같고 약간 걱정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 대학마다 이런 장례 지도사 학과가 생긴 점 그리고 굉장히 유망한 직업으로 꼽히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염사라 그랬습니다. 예. 염사. 천한 직업. 이건 못 배우고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으로 치부를 했고 네. 그래서 염사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첫째 이 어깨에 뛰어들면서 그 용어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 장례식장에 가서 서빙을 해주는 사람을 네. 도우미라고 불렀는데 그런 분들을 도우미라고 부르지 말고 의정관리사라고 불러주자. 그래서 저희는 의정관리사라고 부르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우리 기자분들이나 검판사나 국회의원도 네. 예비군 교육장에 가서 예비군복으로 갈아입으면은 언행이 틀려집니다. 좀 네. 거칠어지고요. 똑같은 아저씨들이죠. 네, 똑같은 아저씨인데, 똑같은 네. 사람인데.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끔히 양복 차림으로 갈아입으면은 또 언행이 변해요. 점잖게. 품격 있고 품위 있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분들한테 아름다운 멋진 제복을 입혀서 그리고 멋진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면은 행동이나 말이 틀려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대한 사람들이다. 멋진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지금은 천한 직업이고 업신여기지만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존경해주고 대우해주는 그런 직업으로 대우받게끔 반드시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그네들 앞에 교육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정말 목사님처럼 대접받는 그런 직업으로 만들고 싶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장례 지도사라든가 뭐 이런 의전사들도 미래가 있을까? 매뉴얼 같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만은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서비스업은. 그렇죠. 예.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네. 이것만은 로봇가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하고 바둑 네. 두는 거 보셨죠? 예. 그거를 보고 그 소름이 끼칠 정도로 쫙 전율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예, 두려움도 있고요. 두려움. 이러다가 로봇한테 지배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한다고 해도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의전 지도사들이 하는 일, 이거 로봇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로봇가 감정이 있습니까? 로봇가 우리의 피부처럼 따스하고 한 피부를 갖다가 가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감성, 사랑, 뭐 행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의전 지도사들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유가족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네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그네들을 참 보듬어주고 또 그네들이 또 우리 영면의 길에 접어든 우리 고인들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이지만은 따스하게 해서 편안한 곳으로 마음적으로 정말 자식된 마음으로다가 그런 걸 우리 유가족들이 그 보면 다 느낍니다. 예. 그런 것들이 과연 로봇가 할 수 있겠느냐?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한,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 있어야 될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장례 지도사를 꿈꾸는 그 학생이라든가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나는 감성이 풍부해요. 어릴 때부터 남 도와준 거 좋아했어요. 이런 마음가짐만으로 안 될 텐데 관련 학과를 꼭 졸업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전문 자격증을 따야 된다라든가 어떤 성격들이었고 또 어떤 그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미 네. 15년 전하고 지금 틀립니다. 이 장례학과라고 해서 이 분야에 투신을 네.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례학과가 있는 대학도 6군데가 지금 있고요. 네. 또 그리고 국가에서 이러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기관도 만들어놨고 각 시도에 다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입문하게 되면 되고 또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문 의전 지도사 사관 학교라고 불리는 불릴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우리 그 의전 지도사 연수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입학해서 그런 과정을 그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다만 저는 이게 안정된 직업이고 뭐 하니까 단순히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갖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정말 봉사 정신이 투철해야 되고 그 다음째는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유가족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고인의 영혼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감성 그런 것들을 겸비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 연습을 잘하는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그 교육 기간을 거쳤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한 내가 전자에 얘기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이 직업이 나한테 맞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걸 통해서 그 의전 행사를 통해서 고객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 학과를 나오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뭐 다른 자격증 스펙을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일단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관련 학과를 나오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예, 예. 대학에서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좀 배운 사람들이 실습을 하더라도 좀 용이하고 그러나 그러한 장례학과에서 뭐 이론적으로 배운 거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 회사에서는 그 장례학과를 졸업한 또 장례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을 지망생을 뽑았을 때는 그 장례 지도사 과정을 3개월 동안 이수를 해야 됩니다. 2개월 동안 이론을 공부를 하고 한 달 동안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선진국에 가보면 장례업계에도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어서 돌아가신 사자에게 미용을 해주는 분이라든지 뭐 다른 의식을 치러준 분이라든지 장례업 전체를 주관하는 분들이 굉장히 전문직으로 인정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목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만 이제 믿고 나도 이제 장례 지도자가 돼야지라고 그냥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의지만 있는 청춘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장례식이 아침에 있을지 새벽에 있을지 알 수도 없고 뭐 주 5일 근무도 불가능한 일이고 장례 지도사라고는 하지만 시신을 직접 만지거나 또 모든 분들의 슬픔을 어루만져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을 것 같은데 장례 지도사에 도전해보고 싶은 젊은이들에게는 회장님은 어떤 조언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특히 네. 지금 이 일은 24시간 네.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고객한테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쉽지 않은 거고요. 우리 회사는 우리 의전 지도사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한 달 동안 그러한 교육을 받습니다. 의전 지도사 장례에 관련된 또 현장 실습도 하고 뭐 총무직, 영업직 이렇게 오는 분들도 전부 다 관리 직원들. 네. 왜냐하면은 장례가 뭔지 알아야 고객한테 부응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교육을 반드시 시키고 그다음째 이분들이 그 우리 연수원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이론과 실습을 해야 되고 현장 실습을 해야 되고 고객들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들으려면은 그 전문 용어도 익혀야 되고 예. 또 우리 상조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고객이 뭐를 질문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뻐벙거리거나 그런 걸 잘 대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일에 지망하고자 하는 우리 청춘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말 이 일을 하려거든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할 마음이 있거든 투신해라. 네, 예.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라. 좀 깊이 생각해보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나는 이 일이 내 적성에 맞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직업이 비록 남들이 싫어하는 일이지만은 내가 자랑스럽게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지망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항상 당부의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은 아직 상조회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사에 다니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는 당장 때려치워라. 예. 저는 그래요.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일할 때 땀을 흘릴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을 갖다 그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하고 사랑해야만 우리 고객이 봤을 때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나를 아름답게 봐주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 프리드 라이프에서 장래 지도사들이 뭐 주역이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분야의 인재들 되게 많을 테고요. 또 이제 뽑을 때 가장 역점을 두서 보시는 점은 어떤 점입니까? 뭐 어떤 회사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인재를 뽑는 데는 뭐 크게 다를 거는 없습니다.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뭐 뽑는 그런 절차대로 해서 인재를 뽑고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흔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좀 뭐 실력이나 뭐 장례 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기 이전에 첫째 그런 것들을 원활히 하려면은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예. 그다음 제가 뭐니 해도 인성입니다. 고객을 편안하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인품을 가져야 되고, 네. 그리고 고인의 넋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을 갖춰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상당히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뽑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대학교 갈 때 효자상 뭐 이런 그 효도상 받은 학생들 가산점 주는 것처럼 네. 이 회사에서도 그런 상 받은 직원들을 아니 좀 그런 상 받은 거 있으면 당연히 가산점을 줘야 되겠죠. 중학교 때 받은 것도 괜찮아요. 아이 그 당연히요. 그 뭐 인성이 어디 갑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당연히 반영이 되고요. 네. 다른 직업보다 봉사 정신이 좀 투철해야 됩니다. 예. 장례 지도사는 일정 고정 월급입니까? 아니면 많이 하면 뭐 특정한 물론 월급이 기본 봉급은 당연히 있고요. 네. 기본 봉급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례 건수를 뭐 한 건 치는 사람하고 10건 치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네. 기본 봉급은 일정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건수 치르는 데 따라서 수당을 별도로 주죠. 올바른 장례 문화를 선도하고 계시는 박헌준 회장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을지대학교의 장례지도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회장님에게 질문을 많이 갖고 왔다 그럽니다. 한번 질문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3학년 유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효와 예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해외의 장례 문화인 엠바밍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고인을 부패하지 않게 처리해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엠바밍은 아직 우리나라에 사용하기에 유가족이나 문상객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인의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고인의 삶에 대한 존경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엠바밍 문화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장님은 엠바밍 장례 문화의 국내 도입과 그 활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공 학생답게 굉장히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을 했는데요. 뭐 외국 영화 보면 어머니한테 돌아왔을 때 뭐 이쁘게 꾸며놓은 다음에 뭐 뽀뽀도 하고 막 안아주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는 그냥 어떻게든지 감추고 관에 빨리 입관하는 걸로 끝이려고 그러거든요. 회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엠바밍에 대해서는 국내 도입이 돼야 될지 뭐 아니면 아직 정서상 조금 반하는 거니까 시기를 좀 둬야 된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드문 일이죠. 아직까지는 예, 예. 생소하고. 예. 그러나 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습니다. 고인과 마지막 가는 길을 맞아요. 마지막 얼굴을 마지막이라도 한번 보고 뭐 그때 기억이 예. 평생을 따라다니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그 영화나 뭐 그런 예. 거 외국 그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마지막 떠나는 가족이나 부모님한테 네. 마지막 뭐 이별의 키스를 한다든지 네. 또는 얼굴을 만진다든지. 어루만진다든지 네. 뭐 이렇게 엠바이밍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서히 그런 엠바이밍 문화를 이제 많이 접하고 또 그렇게 실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문화들이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 그래서 10년 전에 이미 우리 직원을 미국 뉴욕에 보내서 네. 그 과정을 3년 동안 유학을 시켰고 그 과정을 이수하고 지금 우리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돌아가신 분들한테 입관을 하면서 메이크업이라는 것도 사실 없었어요. 네,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메이크업을 우리 회사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입관하기 전에 이 가족들이 마지막 관을 덮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끔 해서 어머니 같으면 여자 같으면 화장도 해서 예쁜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빨간 립스틱 빨간 바르고. 립스틱 발라서 예쁜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해주고 다 뭐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엠바이밍 쪽으로다가 보편화되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 뭐 그 여명 808이라는 네. 그 숙취 해소의 여명 음료를, 808이 네.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니를 엠바이밍하고 예. 해서 우리가 그 장례를 치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예. 의전 행사를 한 적이 네.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조문객들이 그 어머니의 생전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그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던 노래를 가수들을 초청해서 노래를 온 조문객들이 많은 조문객들이 있는 데서 그 노래를 들려주고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의 장례 문화입니다. 아름다운 이별의 문화인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지금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금 장례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배우고 해나간다면은 대한민국 장례 문화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준비해 두신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이시고요. 다음 학생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한충희입니다. 최근에 부실 상조업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혼합식 상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서 그에 알맞은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옳지만 기존 상조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았었는데요.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찾기 위한 방법이라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실상 내실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회장님은 이에 대해서 혼합식 상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학생의 질문처럼 호불식 뭐 장례사가 있대라고 하면 저도 솔깃할 것 같은데요. 몇 년 동안 내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이렇게 장례 회사에서도 이거 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도 있습니다. 솔깃하죠. 왜냐? 예. 상조회사보다 더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러면 그네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싸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직원을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일정 규모를 갖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정부의 선불식 할부 거래법에 규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고객의 돈을 받아서 선수금을 쌓아놓고 뭐 이래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비용이 절감되니까 싸게 해줄 수가 있죠. 거기에 고객이 솔깃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말에 솔깃해 갖고 하다가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고 하면은 조금 행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나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든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네들은 고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비용이 조금 비싼 하더라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충분한 장례 경험과 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또 검증받은 시스템이라면 모르겠지만 소비자의 귀가 약간 솔깃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장래 지도사를 꿈꾸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소비자들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생의 질문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답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박헌준 회장님. 저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배정현 학생입니다. 저는 졸업을 1년 남짓 앞두고 앞으로 해야 할 취업 활동을 위해 다양한 상조업계 동향을 살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프리드라이프에서 장례식장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사업 확장을 목표로 매입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객에게 특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장님의 특별한 계획이 반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진짜 이 학생만이 아니라 저도 궁금한데 장례식장까지 여시게 된 거는 뭐 어떤 의미세요? 이렇게 우리 장례식장을 건설하고 하는 거는 제가 프리드라이프를 창업을 하면서 15년 전에 가졌던 제 첫 번째 꿈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15년 동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고 이때까지 달려왔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없었던,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나 아름다운 이별에 의해서는 꼭 필요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 있게 물려줄 수 있는 장례식당, 그거를 꼭 짓고 싶었던 겁니다. 장례식장은 왜 꼭 지하실에만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왜 꼭 허접한 데 있어야 됩니까? 왜 꼭 그래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장례식도 마지막 떠나는 길도 우리 결혼식처럼 정말 아름다운 멋진 인테리어 공간에서 그리고 꽃길을 깔아주고 비눗방울도 날려주고 또 고인이 평상시에 좋아하던 음악도 바이올린으로 좀 들려주고 이래 해서 보내준다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영혼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족이? 그리고 그분만 좋아하시겠습니까? 보내는 가족도 마음이 흐뭇하지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장례식장 건설을 하는 거를 보고 저를 미쳤다고 합니다. 왜? 아니 장례식당 10억, 20억만 하면 되는 것 같고 돈은 300억, 350, 천문학적 숫자를 가지고 장례식장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미친놈 맞기는 맞죠. 네. 예. 그러나 저는 이게 꿈입니다.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서 제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장례식장, 저는 우리 장례식장을 이게 전 프리드라이프를 창업할 때 이미 장례식장 이름도 그때 지어놨습니다. 장례식장이 아니라 조감도가 있는 거죠? 장례식장이 아니라 쉴락원. 영혼이 편안히 쉬는 쉴락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상표 등록도 해놨고 네. 저는 장례식장이라고 안 부를 거예요. 쉴락원. 그래서 저런 곳에서 정말 호텔 같지 않습니까? 호텔 같은 로비에서 장례식만 합니까? 아니면 뭐 뷔페나 이런 걸 모실 수 있는? 아닙니다. 장례식장 우리 신라원에서는 장례식장만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도 있고 빵집도 있고 또 뭐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 전시장도 있고 또 장례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뭐 역사 박물관 대한민국 장례 문화 세계의 어떤 죽음 문화에 대한 그 역사 그런 것도 돌아볼 수 있는 전시관도 만들어 놓고 해서 사람들이 이 신라원을 방문했을 때 고인만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프리드라이프 가입자들만 활용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저는 우리 프리드라이프 가입자들, 회원들만이 우선이다. 첫째는 우선이고 그 외에 회원이 아닌 분들도 우리 신라원에서 의전 행사를 치를 수 있기는 하지만 다만
우리 회원들이 누리는 것만큼 가격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 회원이 돼야 가격 혜택을 누린다. 뭐 그거야 감수해야 되겠죠. 어, 네. 뭐 가격이 조금 더 맞더라도 아닌 사람도 네.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신라곤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우리 신라곤이 샘플로 지금 1년 후에 3군데 탄생을 합니다. 탄생을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1년 후에는 그런 걸 접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러한 신라곤 같은 규모의 장례식장을 많이 좀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두에 이런 상주업계에 장례업계에 뛰어드는 계기가 돈 많이 이제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캐나다에서 준비하시다 이렇게 왔다는데 잘 먹고 잘 살 만큼 돈을 많이 벌게 된 배경이 회장님께서 그렇게 세일즈에 뭐 대부시고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세일즈부터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저도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중퇴를 하고 네. 제가 맨 첫 번에 처음 시작한 게 버스 안에 올라가서 1,000원짜리 지갑 파는 일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우연히 지갑을 열심히 땀 흘려서 파는 아주 멋진 청년을 내가 본 거예요. 정말 눈이 부셨어요. 그걸 보고. 아, 맞아, 저거구나. 그러고 저는 그 길로 그 사부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제가 졸랐습니다. 근데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아, 멋있어 보였어요. 그냥 필이 딱 꽂혔어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사부님으로 모시겠다고 하고 제가 며칠 따라다니면서 승낙을 받고 네. 1,000원짜리 지갑 파는 세일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00원짜리 지갑. 예. 그러니까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네. 개인을 찾아가서 이 지갑을 1,000원짜리 팔아달라고 하는 영업을 한 게 아니라 버스 안에 탄 승객들, 다수의 승객들을 향해서 이 지갑의 특징이나 지갑을 안 사고는 못 빼기게끔 PR을 한 거죠. PR을 한 거죠. 네. 예.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불특정 사수를 앉혀놓고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그걸 하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그 사람들의 욕구나 저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동시대에 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욕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욕구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 거죠. 회장님께서야 기꺼이 젊은 시절에 버스에 오를 용기가 있으셨다고 치지만 그건 20세기 때 일이고 21세기에 뭐 남의 눈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뭐 하다 보니 애인의 시선도 찾아야 되는 청춘들한테는 어떤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이 총체적인 문제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기성세대한테 다 있습니다. 자식을 기를 때 네. 그리고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부모님들도 자기 삶을 책임지는 자식을 길러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젊은 청춘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청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살아오던 시대보다도 지금은 뭐라 그럴까 더 할 수 있는 게 사회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기회도 많고. 네.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하려고 노력만 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집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소문나는 거 그런 데만 찾아다니지 마라. 정말 이 세상에 없던 거 그리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이 뭔가를 잘 생각해보고 찾아다녀라. 그리고 그런 곳에는 경쟁자도 적어요. 네.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거 이런 데 찾아갖고 가갖고 내 꿈을 키우라 이거지. 어려운 고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늘 꽃길만 걷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 상주업계 전체가 흔들릴 무렵에는 이끄는 또 분으로서 리더로서도 굉장히 아 이거 정말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어떤 때였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어려운 때 네. 많지요. 사람이 어떻게 평탄합니까? 정말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네. 저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안 된다 절대. 실패를 먹고 사는 거예요. 성공은 실패를 먹고 일어서는 거예요. 상조 회사 부실 행사들을 양산하는 거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상조계와 정부에서 주무부처가 정해진 다음에 그 법률을 만들고 할 때 네. 제가 상조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 많은 상조회사들이 다 어려운 상조회사들인데 그네들을 이끌고 진짜 개척 정신으로
어떤 고객의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정말 내가 그 협회를 이끌어오면서 그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려고 내가 상조협회 회장을 했나 할 정도로다가 자괴감도 느끼고 그런 자괴감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역사는 누군가가 희생하는 자가 있어야 혁신을 한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상조업을 창업을 할 때 저는 장례 문화를 혁명을 한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혁명가는 외롭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는 게 또 숙명일 테니까요. 근데 사실은 라이프 서비스업에서는 소명감도 있어야 되지만 보람을 느끼지 않고서는 계속 이어나가지 힘들 것 같은데 이 라이브 서비스업에 뛰어드시니 와, 이 맛에 한다. 정말 보람 있었다라는 건 어떤 때였어요? 나도 그렇지만은 네. 특히 우리 일선 필드에서 고객의 접점에서 일하는 의전 지도사들, 네, 예. 그네들의 보람은 내 보람이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 임직원들 다 할 것 없이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다가 정성을 다해서 도와줄 때 고객들이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네. 눈시울을 적실 때 네.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죠. 사실 뭐 장례를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문화이기도 하고 또 의식이기도 할 텐데 우리 장례 문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뭐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는 네. 우리 국민의 삶과 네.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이별의 문화입니다. 네. 뭐 비근한 예로 제가 미국 LA에 있는 웨스트우드 빌리지라는 마을에 있는 그 메모리얼 파크를 혹시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못 가봤습니다. 네. 네. 거기에 가면은 많은 그 시민들이 네. 산책하는 공원입니다. 그 아름다운 공원을 거닐면서 산책하는 것을 좀 보면서 정말 우리 LA는 이 장례 문화가 참 잘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그 모든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가족들이 함께 산책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옆에 보면서 이제 묘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 메모리얼 파크는 이 우리나라처럼 본본을 하지 않고 네. 그냥 묻어서 이 평지인데 예, 예. 그냥 이름만 써놓고 돌아가신 날 이름만 해놓고 그냥 네. 평지에 잔디와 나무, 꽃으로 어우러진 그 산책길 거기를 거니면서 시민들의 공원처럼 네. 예. 오히려 그 옆에 그 메모리얼 파크 옆에 있는 집들은 집값도 더 비쌉니다. 그 나라는. 왜? 쾌적하고 정치 좋고 공기 맑다고 해서.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는 묘지가 아니라 정말 누구나가 이제 지금 화장률이 약 70% 이상 넘었는데요. 네. 이제는 앞으로 90% 100%가 돼서 너나 할 것 없이 지 고아를 막론하고 다 화장 문화로 가야 된다. 계속 너도 나도 묘지를 쓰고 명당 자리에 눕겠다 하면은 결국은 뭐야?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에게 묘지 강사 물려줍니다. 묘지 강사. 그럴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대인식 전환을 해서 네. 우리 후손들에게 금수 강사는 물려두겠다는 생각으로다가 네. 수목장을 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한줌의 흘고로 네. 그런 각오로 대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인경 일자리 테마 토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있는데요. 회장님의 인생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지금 시점에서. 한 7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70점이요? 예, 좀 박한 것 같은데 왜 70점만 주셨어요? 15년 동안 내가 꿈꾸어오던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없던 신라곤을 우리 대한민국에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를 넘어 인류의 장례 문화를 보듬으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직 미완성이에요. 네, 예. 그것뿐만이 아니야. 또 우리 장례 문화, 대한민국에 아직 낙후되어 있는 장례 문화를 선진국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데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손바닥만 하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각 도에서 쓰는 장례 용어가 다 틀립니다. 이런 용어도 좀 표준화시켜야 되고 또 우리 의전 지도사들의 위치도 네.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으로 끌어올려야 되겠고 네. 또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제가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빅드림이라고. 아, 그러게요. 청소년 지원 사업. 네, 청소년 지원 사업 빅드림이라는 단체를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국 강연을 다니면서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꿈은 일단 커야 된다. 커다란 꿈을 꿔라. 그래야 그리고 그 꿈을 간절하게 원하고 열심히 일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좀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 저는 모든 게 다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7점밖에 안 된다. 할 일이 많아서 30점을 깎으셨군요. 네. 오늘 그 프리트라이프의 박 회장님 만나고 저는 엄청난 열정 에너지가 저한테 전염된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장래 지도사가 되려는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장래 문화를 걱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정보와 또 꿈을 이룰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회장님은 이 일자리 테마토크에 참여하셔서 어떠셨어요? 일자리 토크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훌륭한 사람들이 출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한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네. 뭐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유인경 일자리 테마토크 오늘은 라이프 서비스 업계 대한민국 선두주자인 프리드라이프의 박헌준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인경 일자리 테마토크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 10번째 시간. 대한민국 라이프 서비스의 발전과 아름다운 장래 문화를 선도하는 프리드라이프의 박헌준 회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전문적인 장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의 필요성, 또 소중한 인생의 가치 있는 마무리를 돕기 위한 라이프 서비스업 직종의 밝은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장래업계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물론이고 라이프 서비스업에 종사를 꿈꾸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노하우와 철학을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장래 문화와 라이프 서비스업의 발전을 돕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